2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신혼부부.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이틀 앞둔 한 사람에게 도착한 USB 하나. 그 안에는 실종 당일 밤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옆집에서 몰래 찍힌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USB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한 사무실에 혼자 남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책상 위로 쏟아진 서류들, 낡은 파일 사이로 보이는 사진 한 장,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검은색 USB를 손에 들었습니다. USB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양심 때문에 남깁니다라고 휘갈겨 쓴 글씨.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폴더 하나가 열렸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15일. 그날은 바로 그 부부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그 USB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복도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듯한 흔들리는 영상. 그리고 복도 끝에서 전화하는 한 남자의 모습.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가 우릴 가만두지 않아. 우리 도망가야 해.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남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0년.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20년 전, 그날 아침으로. 시퀀스 1 2500자. 2006년 3월 15일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는 결혼한 지 딱 한 달이 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29살. 한수지, 28살. 평범한 직장인 부부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민주는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식 있다고 했지? 늦어도 괜찮아. 수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도 11시 전에는 들어올게. 평범한 아침 대화.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주는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9시에 출근했습니다. 둘 다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었다고 합니다. 민주는 오후에 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수지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평범했습니다. 저녁 6시. 민준이 먼저 퇴근했습니다. 회식이 있다고 했지만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6시 30분쯤 수지도 퇴근했습니다. 그녀 역시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CCTV에는 두 사람이 각각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6시 50분, 수지가 7시 10분. 그리고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단 결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지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최영희 씨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도 신발도 가방도, 심지어 지갑과 휴대폰까지. 두 사람만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집을 나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있는데 나간 사람은 없는 이상한 상황. 이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나요?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싸우는 소리도 비명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경찰은 한 달간 수사했습니다. 가족들을 조사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빚이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적도 없었습니다.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발적 실종으로 추정됩니다. 최영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도망을 가요? 신혼인데.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범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사람들은 하나둘 잊어갔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최영희 씨. 그녀는 매주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찾아주세요. 죽었든 살았든 그냥 알고 싶어요. 20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영희 씨는 이제 80대가 되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발. 그리고 20년 만에 드디어 답을 찾을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그 USB 하나가 강태수, 61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그는 38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살인, 강도, 사기. 하지만 딱 하나, 단 하나의 사건만은 풀지 못했습니다. 2006년 3월, 신혼부부 실종 사건. 그때 그는 사건 담당자였습니다. 한 달 내내 밤을 새웠습니다. 현장을 수십 번 다시 찾아갔습니다. CCTV를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퇴직을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강태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8년치 기억들. 종이 한 장 한 장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는 천천히 파일을 넘겼습니다. 해결된 사건들은 왼쪽으로, 미제 사건들은 오른쪽으로. 오른쪽 더미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단 3건. 38년 동안 못 푼 사건이 3건.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신혼부부 사건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강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 빠짐없이 찾아오는 그 사람. 문이 열렸습니다. 최영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형사님.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그는 의자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최영희 씨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형사님, 이번 주도 아무 소식 없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아만 있으면 돼요. 죽었든 살았든 그냥 알고만 싶어요. 최영희 씨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강태수는 커피를 타왔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 최영희 씨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님, 퇴직하신다고 들었어요. 최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네. 이틀 후면. 강태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8년이나. 아닙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최영희 씨는 작은 천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웃고 있는 민준과 수지. 그녀는 그 사진을 매주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형사님.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강태수는 그 사진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이제 80이 넘었어요. 최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퇴직해도 제가 알아볼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최영희 씨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강태수가 부축해서 문까지 함께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올게요. 네, 어머님. 강태수는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 형사가 말했습니다. 태수 형, 2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매주 오세요? 응. 형도 참. 퇴직하는데 그냥 잊으시지 그래요. 잊을 수가 있나. 강태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자료들. 그는 그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파트 평면도, CCTV 영상 캡처, 이웃들 진술서. 모든 것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수백 번도 더 읽은 내용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수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에서 청부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던 김철호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강태수는 별 관심 없이 들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사망 사건이 20년 묵은 미제 사건의 열쇠가 될 줄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강태수는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건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틀 후면 퇴직입니다. 38년 형사 인생의 끝.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풀지 못한 사건 하나 때문에. 최영희 씨의 얼굴 때문에. 살아만 있으면 돼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태수는 맥주를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밤 9시에 걸려오는 전화. 강태수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수 형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네, 그런데요. 부산지방경찰청입니다. 급히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강태수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사망한 김철호. 혹시 기억하십니까?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제가 담당한 사건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집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강태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USB 하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양심 때문에 남긴다고. 그래서요? 그 USB 안에 강남경찰서 2006년 3월 실종 사건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강태수 형사님으로 나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강태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06년 3월. 실종 사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일 오전에 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태수는 휴대폰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다음 날 아침. 강태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전화 내용뿐이었습니다. USB. 양심 때문에 남긴다는 쪽지. 2006년 3월 실종 사건. 그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퀵 배송 기사가 언제 올까?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오전 10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수 형사님 계십니까? 퀵 배송 기사였습니다. 강태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예요. 작은 봉투 하나. 기사는 서명을 받고 나갔습니다. 강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검은색 USB 하나. 그리고 작은 쪽지.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양심 때문에 남깁니다. 용서해주세요. 짧은 문장. 하지만 강태수는 그 무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 동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형, 그게 뭐예요? 20년 전 실종 사건 관련 자료야. 진짜요? 어디서 나왔는데요? 부산에서. 청부살인범이 남긴 거래. 동료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청부살인범이요? 그럼 혹시.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안에는 파일 3개, 영상 파일 2개, 텍스트 파일 하나. 먼저 텍스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내 이름은 김철호. 청부살인업을 20년간 했다.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평생 양심에 걸렸다.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인 건 맞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너무 젊었다. 신혼이었다. 아무 죄도 없었다. 그냥 누군가에게 미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제 폐암말기다. 몇 달 못 산다고 한다. 죽기 전에 이것만은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상을 보면 알 것이다. 누가 시켰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 부디 이 자료로 진실이 밝혀지길. 강태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했던 그 진실이 지금 이 USB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파일명은 감시 영상 1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고 어두웠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듯한 각도. 날짜가 화면 구석에 찍혀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15일. 바로 그날. 영상 속에는 아파트 복도가 보였습니다. 3층 복도. 민준과 수지가 살던 집 앞. 시간은 밤 8시.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집 앞에 서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열쇠를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강태수는 소리를 키웠습니다. 동료 형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아니, 괜찮아. 회식 취소돼서 일찍 왔어. 민준의 목소리. 평범한 통화.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뭐? 그 여자가 또 연락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절대 만나지 마. 위험해. 그는 복도를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지야, 들어. 우리 오늘 밤 당장 나가자. 응? 여행 가는 척하고. 민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여자가 우릴 가만두지 않아. 뭔가 이상해. 강태수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여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 알았어. 내가 지금 들어가서 짐 쌀게. 너도 빨리 와. 최대한 빨리.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상은 계속 복도를 비췄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 밤 9시가 가까워질 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습니다. 한수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걸어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강태수는 빨리 감기를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 새벽 4시 30분. 갑자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302호. 민준과 수지 집은 303호.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영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강태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옆집 302호. 당시 수사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그 집은 단기 임대였습니다. 한 달 계약. 이름은 가짜였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옆집이었어. 강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범인은 바로 옆집에 있었던 거야. 동료 형사가 물었습니다. 형, 두 번째 영상도 있잖아요. 그것도 봐야 되지 않아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두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파일명은 302호 내부였습니다.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텅 빈 방. 하지만 벽 한쪽에 모니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에는 강태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는 303호 내부가 보였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심지어 욕실까지 감시를 하고 있었어. 동료 형사가 충격에 휩싸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안 전체를. 영상 속에서 민준과 수지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지가 무언가 말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자.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과 수지가 움찔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누가 왔을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상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강태수는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일이 끝난 것입니다. 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강태수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누가 찾아왔는지,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든 게 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옆집에서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것, 그리고 새벽 4시 30분에 여자가 나갔다는 것. 강태수는 일어났습니다. 당장 302호 임대 기록 다시 찾아. 20년 전 자료지만 어딘가 남아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영희 씨에게. 어머님, 저 강태수입니다. 네,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20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강태수는 20년 전 자료를 모두 꺼냈습니다. 302호 임대 기록.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파일. 서류를 펼쳤습니다. 임차인 이름은 김미선. 하지만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신분증도 위조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입주일은 2006년 2월 15일. 퇴거일은 3월 16일. 정확히 한 달. 강태수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월 15일 입주. 3월 15일 실종. 3월 16일 퇴거.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하고, 그날 밤 실행하고, 다음 날 사라진 것입니다. 계획적이야. 완전히 계획적인 범행이었어.
강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리비 납부 기록도 있었습니다. 계좌이체. 하지만 계좌는 이미 해지됐습니다. 20년 전에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동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형, 당시 CCTV 자료 다시 찾아봤는데요. 302호로 들어가는 여자 영상 있어요. 어디 봐. 화면에는 흐릿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2006년 2월. 한 여자가 큰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얼굴을 거의 가렸습니다. 키는 160cm 정도. 마른 체형.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것만으론 특정이 안 되네. 강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환풍구 사진 찾았습니다. 뭐? 당시 현장 조사 사진이었습니다. 303호 내부. 거실 천장의 환풍구 사진. 확대해서 보니 작은 구멍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단순한 환풍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명확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뚫은 구멍. 옆집 환풍구랑 연결돼 있었던 거야. 강태수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한 달 내내 집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누군가의 모니터에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태수는 다시 USB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민준의 전화 통화 부분. 그는 소리를 최대한 키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 그 여자가 또 연락했어?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 안 돼, 절대 만나지 마. 위험해. 강태수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또 연락했다는 말. 이전에도 연락이 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민준과 수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지야, 들어. 우리 오늘 밤 당장 나가자. 민준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가 우릴 가만두지 않아. 뭔가 이상해. 강태수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 여자 지속적으로 협박. 민준과 수지 도망치려 함하지만 새벽에 사라짐.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302호 내부. 모니터 화면들. 민준과 수지가 짐을 싸는 모습. 강태수는 화면을 일시정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 한 장면 천천히 넘겼습니다. 밤 9시 30분. 민준이 가방에 옷을 넣습니다. 9시 40분. 수지가 서랍을 뒤집니다. 10시. 두 사람이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10시 15분. 초인종이 울립니다. 민준이 인터폰으로 갑니다. 화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습니다. 강태수는 그 표정을 확대했습니다. 민준의 얼굴. 놀람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 누가 왔기에 저런 표정을 지을까?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강태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으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2006년 2월 15일. 누군가 302호에 입주합니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서. 그리고 한 달 동안 옆집을 감시합니다. 환풍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민준과 수지의 모든 일상을 기록합니다. 왜? 무슨 이유로? 그리고 3월 15일 밤. 민준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 여자가 또 연락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도망가기로 결심합니다. 급하게 짐을 쌉니다. 하지만 10시 10분. 누군가 찾아옵니다. 민준은 인터폰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은 사라집니다. 같은 날. 302호의 여자도 사라집니다. 강태수는 책상을 쳤습니다. 대체 누가 온 거야? 왜 그 순간에 영상이 끊긴 거야? 동료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김철호가 의도적으로 잘라낸 것 같은데요.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맞아. 청부살인범이니까. 의뢰인 정보는 절대 누설 안 하지. 하지만 단서는 있었습니다. 그 여자. 민준이 전화해서 말한 그 여자. 옆집에 살던 여자.
둘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강태수는 당시 주변 인물 조사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민준과 수지의 지인 목록,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모두 조사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서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봐야 합니다. 그 여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오후 5시. 강태수는 민준의 회사 동료였던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남경찰서 강태수 형사입니다. 20년 전에. 아, 네. 기억합니다. 박민준 씨 사건. 혹시 당시에 민준 씨 주변에 이상한 여자 없었습니까? 계속 연락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뭔가 기억나십니까? 민준이가 한 번 말했어요. 누가 자꾸 전화한다고. 귀찮다고. 언제쯤입니까? 실종되기 한 달 전쯤. 그때 민준이가 좀 신경질적이었거든요. 강태수는 메모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민준이가 자세히 말 안 했어요.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자꾸 연락 온다고만. 예전에 알던 사람. 강태수는 범위를 좁혔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지의 친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지 언니가 뭔가 걱정하는 거 없었어요? 한 번은 말했어요. 민준 씨 예전 지인 중에 이상한 사람 있다고.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민준 씨가 결혼했는데도. 강태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민준의 예전 지인.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한 여자. 혹시 그 사람 이름이나 특징 아는 거 있습니까? 죄송해요. 수지 언니가 이름은 안 말했어요. 그냥 민준 씨 대학 동기라고만. 대학 동기. 강태수는 바로 자료를 뒤졌습니다. 민준의 대학 동기 명단. 당시에도 조사했었습니다. 하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굴 찾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한 여자. 한 달간 옆집에서 감시한 여자. 그날 밤 찾아온 여자. 강태수는 명단을 한 명씩 확인했습니다. 여학생이 12명. 그중 실종 당시 연락이 안 됐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해외 유학 중 마이너스 연락 2절. 해외 유학. 20년 전에 갑자기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강태수는 그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출입국 기록, 이민 기록, 모든 것을. 밤 8시. 강태수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출국 날짜. 2006년 3월 17일. 실종 이틀 후. 너였구나. 강태수는 컴퓨터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20년. 20년 만에. 그는 범인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이름은 정서연. 32살. 민준의 대학 동기.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민준보다 3살 위. 강태수는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정서연의 과거 기록. 대학 시절 사진. SNS 계정. 모든 것이 2006년 3월 이후로 끊겨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6년 3월 17일. 인천공항 출국. 목적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그 후로 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미국 시민권을 받았거나 아예 다른 나라로 간 거야. 강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대학 동기들의 증언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정서연에 대한 기록.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말이 별로 없었어요. 민준이랑 잠깐 사귀었다는 소문이. 강태수는 멈췄습니다. 사귀었다. 더 찾아봤습니다. 다른 동기의 증언. 1년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민준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던데.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후로 민준이 피하고. 강태수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졌습니다. 민준이 먼저. 그리고 정서연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졸업 후 수지를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정서연은 집착. 강태수는 말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한 거야. 계속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주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달 동안 옆집에서 감시. 모든 일상을 지켜보며 질투와 분노를 키웠을 것입니다. 강태수는 부산경찰청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김철호 집에서 다른 증거 더 없습니까? 잠시만요. 노트 한 권이 있네요. 메모 같은 거. 무슨 내용입니까? 주소, 날짜, 금액, 의뢰 기록 같은데요. 그거 바로 보내주십시오. 1시간 후. 사진으로 노트 내용이 도착했습니다. 강태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러 건의 기록들, 날짜와 금액, 그리고 2006년 2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303호 의뢰인 마이너스 제2기간 마이너스 1개월 감시 및 제거 금액 마이너스 5천만 원. 강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감시 및 제거.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의뢰인은 제2로 표시돼 있습니다. 정서연의 영문 이름은 무엇일까? 융시오YEON. 제2. 다음 페이지에 추가 메모가 있었습니다. 302호 임대 완료 카메라 설치 완료 마이너스 2월 20일 메일 보고. 메일 보고. 김철호는 매일 정서연에게 영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민준과 수지의 일상을. 신혼의 행복한 모습을. 정서연은 그것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 질투, 분노, 그리고 살이. 마지막 페이지. 3월 15일 마이너스 실행 3월 16일 마이너스 정리 완료 3월 17일 마이너스 의뢰인 출국.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감시하고, 그날 밤 실행하고, 다음날 증거를 없애고, 그 다음날 나라를 떠났습니다. 강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미친. 동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형, 이거 보세요. 당시 302호 내부 사진 복원했어요. 화면에는 텅 빈 방 사진. 하지만 자세히 보니 흔적이 있었습니다. 벽에 모니터를 놓았던 자리. 먼지가 닦인 부분. 전선이 지나갔던 흔적. 여기 보세요. 동료가 벽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환풍구 뒤쪽에 구멍이 있어요. 옆집이랑 연결된. 강태수는 그 구멍을 봤습니다. 지름 5cm 정도. 렌즈를 통과시키기 딱 좋은 크기. 거실, 침실, 부엌, 욕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총 4군데의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 같아요. 4대의 카메라. 집 안 전체를 감시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모니터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식사하는 모습, TV 보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잠자는 모습까지. 강태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달 내내 지켜본 거야. 그리고 그날 밤, 민준과 수지가 도망가려는 것을 봤습니다. 짐을 싸는 것을, 급하게 떠나려는 것을. 정서연은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김철호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 실행하라고. 10시 15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인터폰을 받습니다. 김철호가 서 있었을 것입니다. 문을 열었을까? 아니면 거부했을까? 강태수는 상상했습니다. 아마도 김철호는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택배입니다라든지, 관리사무소입니다라든지.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강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철호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를 회수하고, 모니터를 치우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정서연은 공항으로 갔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 사람을 죽이고, 강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서연 추적 시작합니다. 미국 경찰에 협조 요청하세요. 네. 하지만 20년입니다.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미국 FBI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서연의 입국 기록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 하지만 그 후 행적이 묘연합니다. 시민권 신청 기록 없음. 세금 납부 기록 없음. 어떤 공식 기록도 없습니다. 가짜 신분을 또 만든 거야. 강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최영희 씨. 땅 밑에 묻힌 민중과 수지. 그들을 위해서라도 강태수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정서연의 가족 정보,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정서연의 오빠, 정서준, 현재 서울 거주. 내일 당장 만나야겠어. 강태수는 메모했습니다. 밤 11시. 강태수는 퇴근하려다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최영희 씨가 두고 간 사진. 웃고 있는 민중과 수지. 그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곧 찾을 테니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강태수는 재빨리 받았습니다. 형사님, 방금 정서연이 입국했습니다. 뭐라고요? 정서연. 20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30분 전에. 강태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어딥니까? 공항 출구로 나갔습니다. 큰 가방 2개 들고. 추적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강태수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범인이 돌아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강태수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밤 11시. 공항까지 40분.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는 중얼거리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밤 11시 40분. 강태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이쪽입니다. 직원이 강태수를 모니터실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CCTV 영상이 보였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직원이 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 한 여자. 큰 가방 2개를 끌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마른 체형. 짧은 머리.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정서연이 맞습니까? 네, 여권 정보 확인했습니다. 미국 여권이긴 하지만 한국 이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강태수는 놀랐습니다. 가짜 신분이 아니라고요? 네. 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민권 받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지낸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본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택시 타고 갔습니다. 목적지는? 잠깐만요. 직원이 택시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강남구동입니다. 강태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20년 전 그 아파트 근처였습니다. 지금 당장 갑니다. 강태수는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1시.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돌아왔을까? 20년 만에.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그 동네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강태수는 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20년 전 민중과 수지가 살던 곳. 지금은 재건축으로 철거 예정지였습니다. 빈 건물들. 깨진 유리창. 이주를 마친 아파트는 유령 같았습니다. 강태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300동 앞에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엔진이 꺼져 있었습니다. 기사는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건물 입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3층, 3층 복도. 손전등 빛이 복도를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3호 앞에 정서연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정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강태수는 경찰 배지를 꺼냈습니다. 강남경찰서 강태수 형사입니다. 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 정서연 씨 맞습니까?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20년 전 박민준, 한수지 살인 사건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정서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는 것. 김철호에게. 정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김철호가 죽기 전에 증거를 남겼습니다. USB에 당신이 한 달 동안 옆집에서 감시한 것. 모든 게 기록돼 있습니다. 정서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20년 만에. 왜 여기에? 정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러 왔어요. 강태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증거를? 정서연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시신이 아직 여기 있어요. 강태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김철호가 묻었어요. 이 아파트 지하에 재건축하면 발견될 거라고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없애러 왔어요. 강태수는 정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민준 씨와 수지 씨가 이 건물 지하에 묻혀 있다고요?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호가 그날 밤 지하 주차장 구석에 묻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강태수는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감식반 출동시켜. 이 건물 지하 주차장. 정서연이 말했습니다. 찾아봤자 소용없어요. 저도 못 찾았어요. 어디에 묻었는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김철호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대충만 알려줬어요. 지하 주차장 구석이라고. 근데 어느 구석인지. 강태수는 건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하 주차장. 넓은 공간.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20년 동안. 같이 내려갑시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어둠 속으로. 지하 1층. 주차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 한 대 없었습니다. 정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어딘가. 그녀는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벽 쪽. 기둥 뒤. 아마 여기. 강태수도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였습니다. 특별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 부분의 색이 약간 달랐습니다. 덧칠한 것처럼. 여기입니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정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정서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민준이가 저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후회했어요. 20년 내내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를 보면서 왜 죽였냐고. 강태수는 정서연을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정서연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뭡니까? 어머니는
민준이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세요? 강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20년 동안 매주 경찰서에 오셨습니다. 정서연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강태수는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곧 감식반이 도착할 것입니다. 지하를 파헤칠 것입니다. 20년 만에 민준과 수지가 세상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강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3시. 감식반이 도착했습니다. 장비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강태수는 정서연을 경찰차에 태운 뒤 다시 지하로 갔습니다. 감식반장이 바닥을 살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확실히 덧칠한 흔적이 있습니다. 레이더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바닥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B-, B-, B- 신호가 잡혔습니다. 지하 1m 지점에 뭔가 있습니다. 감식반장이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콘크리트를 깼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새벽 5시. 흙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검은색 비닐, 두껍게 감싼 비닐 아래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멈추세요. 감식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진 먼저 찍고 천천히 진행합시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록용 사진, 증거 사진.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그 안에는 방수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수포 안에 2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감식반원들이 조심스럽게 시신을 옮겼습니다. 들것 위에 흰 천으로 덮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감식반장이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해가 떴습니다. 오전 6시. 강태수는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정서연은 조사실에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강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서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진술하십시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서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시 15분에 김철호가 갔어요. 제가 시켰어요. 초인종을 누르라고. 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까? 처음엔 안 열었어요.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물었어요. 김철호가 관리사무소라고 거짓말했어요. 누수 점검한다고. 강태수는 메모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고, 네. 문이 열리자마자 김철호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모니터로 봤어요. 모든 걸.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민준이가 저항했어요. 수지 씨도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김철호는 빨랐어요. 강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분. 아니 15분. 모든 게 끝났어요. 그 다음은 김철호가 전화했어요. 끝났다고. 어떻게 처리하냐고. 저는 아무데도 안 보이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하에 묻은 겁니까? 네. 김철호가 새벽에 묻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다음날 모든 걸 정리했어요. 카메라, 모니터, 모든 것. 강태수는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왜 미국으로 갔습니까? 도망친 거예요. 무서웠어요. 들킬까봐. 20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못 왔어요. 오고 싶어도. 돌아오면 잡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왔습니까? 정서연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제 짐 좀 확인해 보세요. 강태수는 경찰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가방을 가져오라고. 가방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옷가지와 함께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
태안 말기. 강태수가 읽었습니다.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남았대요. 길어야 6개월. 강태수는 진단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왔습니까? 죽기 전에. 네. 죽기 전에. 최소한 증거라도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야 민준이 어머니가 계속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립니까? 증거를 없애면 영원히 모르는 겁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강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오전 10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빠른 검사. 예비 결과. 강태수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박민준과 한수지 맞습니다. 일치율 99% 이상. 드디어 확인됐습니다. 20년 만에. 강태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영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노인의 목소리. 어머님, 저 강태수입니다. 네, 형사님. 강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20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어머님.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를 찾으셨다고요? 네. 수지 씨도 함께. 어디 있었어요? 그 아파트 지하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아 있나요? 강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 20년간 참았던 울음. 경찰서로 오시겠습니까? 네.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화창한 날씨.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후 2시. 최영희 씨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의 가족들도 함께 왔습니다. 강태수는 그들을 맞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인가요? 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최영희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부축했습니다. 범인은 잡혔나요? 네. 어젯밤 체포했습니다. 누구예요? 강태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대학 선배입니다. 정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영희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서연? 그 애가 왜? 이별 후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희 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애가 착했는데. 민준이랑 사귈 때 집에도 놀러 왔었는데. 강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 보고 싶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습니다. 정밀 검사 후에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쯤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최영희 씨는 천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20년 동안 들고 다니던 그 사진.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네요. 우리 아이들. 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님. 최영희 씨가 불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태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습니다. 아니에요.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최영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강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끝인 줄 알았습니다. 범인을 잡았고, 시신을 찾았고,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공소시효입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인데 범행이 2006년이지 않습니까? 강태수는 계산했습니다. 2006년. 지금은 2026년. 20년. 아직 5년 남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사실을 안 날부터가 아니라 범죄가 끝난 날부터입니다. 그럼 2006년 3월 15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지금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재판 준비하고 하면 시효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강태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김철호의 USB 정식 영장 없이 확보한 거잖습니까? 강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20년 만에 찾은 증거인데. 법은 법입니다, 형사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태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자백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막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강태수는 검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기소를 안 합니까? 검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사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첫째, 김철호의 USB. 정식 영장 없이 확보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에서 적법하게 받은 겁니다. 하지만 김철호의 유족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제기하면 불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강태수는 벽을 쳤습니다. 둘째, 정서연의 자백. 변호사 없이 받은 진술입니다. 임의성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서연 측 변호사가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사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범인을 그냥 놓아주란 말입니까?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입니까? 정서연이 말기 암 환자입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낮습니다. 강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정서연은 풀려났습니다. 강태수는 법원 앞에 있었습니다. 정서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3명과 함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서연 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변호사가 앞을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불법 수집된 증거로 기소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정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탔습니다. 강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영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저 여자가 왜 나와요? 강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 잡았다며요. 증거도 있다며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우리 아이들 죽인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나가요? 최영희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처벌해주세요. 법이 있잖아요. 법이. 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작은 선술집에서 38년, 형사로 살았습니다. 법을 믿었습니다. 정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강태수 형사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 정서연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죄송하다는 말. 전하고 싶었어요. 강태수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 말로 끝입니까? 전 처벌받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변호사를 왜 썼습니까? 왜 법정에서 다툽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에요. 오빠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제가 원한 게 아니라 집착도 병이고 살인도 병이라고 우기시겠습니까? 심신미약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전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럼 당장 변호사 해임하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십시오. 정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으시겠죠. 결국은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법의 심판에서 강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살인죄. 하지만 증거 불충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정서연의 변호인단이 주장했습니다. USB는 불법 수집 증거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철호의 유족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적 영역 침해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검사 측 유족 동의 서 있습니까? 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증거 채택 불가입니다. 두 번째 공판. 정서연의 자백 문제. 피고인은 변호사 조력 없이 진술했습니다. 강압에 의한 자백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상황이었습니다. 현행범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단지 건물에 들어갔다는 것뿐입니다. 판사가 정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입니까? 정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앉으세요. 정서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강태수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 번째 공판. 결정적 증언. 검사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민준 씨의 회사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동료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민준 씨가 누군가에게 괴롭힘 당한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대학 선배라고만. 이름은 안 말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했습니다. 정서연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피고인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공판. 시신 감정 결과. 사인은 무엇입니까? 법의학자가 답했습니다.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추정입니까? 확정이 아니고 20년이 지나 부패가 심합니다. 정확한 사인 특정이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살해 도구는 무엇입니까? 특정할 수 없습니다. 범인의 흔적은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죽였다는 물적 증거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강태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판. 최영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을 아십니까? 네. 우리 아들이랑 사귀었던 애예요. 헤어진 후에도 연락했습니까? 네. 한두 번 집에 전화했었어요. 민준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민준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귀찮다고. 그냥 끊으라고. 최영희 씨는 울먹였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십니다.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의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인, 질문을 명확히 하십시오. 증인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최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으시군요. 이상입니다. 최영희 씨는 증인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강태수가 부축했습니다. 형사님, 왜 이래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강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판. 최종 변론.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박민준 씨를 죽이고자 하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집착과 질투로 인해 청부살인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동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김철호의 진술도 없습니다. USB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은 강압에 의한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유족들, 방청객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정서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합니다. 웅성거림. 최영희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합니다. 제출된 증거들은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정황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정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영희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강태수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서연 씨, 소감 한마디. 정서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강태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법은 있었습니다. 증거도 있었습니다. 범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없었습니다. 무죄 판결 일주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족에게 인도 가능합니다. 강태수는 최영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셔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그날 밤 최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희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 옷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장롱 깊숙이 넣어둔 상복.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늙었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씨가 도착했습니다. 수지 씨의 가족들도 함께 왔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복도, 흰 벽, 소독약 냄새. 안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2개의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관. 최영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태수가 부축했습니다. 민준아. 그녀는 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나무관을 만졌습니다. 엄마 왔다. 엄마가 데리러 왔어. 수지 씨의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나란히 관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아, 이제 집에 가자.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인도 확인서. 최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관이 연구차에 실렸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영정사진. 20년 전 그 결혼사진. 웃고 있는 민준과 수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 모두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그동안 여기 계셨다니. 밤.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최영희 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늦게 찾았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서연이었습니다. 최영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넌 왜 여기 왔어? 정서연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켜. 나가. 최영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서연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 우리 아이 죽여놓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최영희 씨는 정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넌 법정에서 이겼잖아. 무죄 받았잖아. 이제 가서 살면 되잖아. 못 살아요. 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소리야. 정서연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길어야 한 달 남았대요. 최영희 씨는 진단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이들은 20년 전에 죽었어. 29에. 신혼에. 정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은 날 처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매일 처벌받고 있어요. 20년 동안. 그게 뭐가 처벌이야? 넌 살았잖아. 숨 쉬고 있잖아. 죽고 싶었어요. 수없이.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최영희 씨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영정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나갔습니다. 최영희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흘 후, 발인. 관이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 차가운 빗줄기. 화장장.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최영희 씨는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2시간 후, 유골함이 나왔습니다. 하얀 함. 2개. 최영희 씨는 민준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수지 씨 어머니는 딸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최영희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 햇빛이 잘 드는 곳,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나란히 민준과 수지, 결혼식 때처럼. 최영희 씨는 명패를 받습니다. 박민준 한수지. 그 아래 작은 글씨. 생년월일. 그리고 사망일. 2006년 3월 15일. 20년 만에 그녀는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편히 쉬렴.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개었습니다. 강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최영희 씨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형사님 덕분에 우리 아이 찾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최영희 씨는 강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전 마음 놓고 갈 수 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괜찮아요. 전 80이 넘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만나러 가야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평화로운 미소. 차가 떠났습니다. 강태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강태수 형사님이십니까? 네. 정서연 씨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강태수는 전화를 든 채 굳었습니다. 사인은 자살입니다. 유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죄송하다고. 그리고 박민준, 한수지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강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상처는 남아있다는 것을. 법은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까요? 강태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형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20년 전 신혼부부 살인 사건, 범인 무죄 판결 후 스스로 목숨 끊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한 범죄자, 결국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 유족들, 법 개정 요구. 강태수는 뉴스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20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박민준, 한수지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습니다. 찬성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법의 안정성 문제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최영희 씨는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사진 액자, 민준과 수지의 결혼 사진.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일은 다 했어.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 그녀는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 형사에게, 형사님께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전 마음이 편합니다. 형사님도 이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표를 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영희 씨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민준과 수지가 안치된 곳. 얘들아, 엄마 왔다. 그녀는 명패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떡볶이 해왔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는 것처럼. 민준아, 너 때문에 법이 바뀔 것 같아. 국회에서 공소시효 없앤대. 내 덕분이야. 수지야, 너희 결혼기념일 다음 달이지? 엄마가 꽃 가져올게. 해가 졌습니다. 최영희 씨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간다. 또 올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 살아있는 사람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20년이 너무 길었지만 결국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최영희 씨의 편지. 읽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사건 파일. 이제는 종결된 사건. 파일을 넘겼습니다. 사진들, 진술서들, 증거 목록들. 마지막 페이지. 강태수가 직접 쓴 메모. 20년 전 오늘. 박민준, 한수지 실종. 반드시 찾겠다. 그 아래 새로운 글씨. 20년 후 오늘. 진실 밝혀짐. 법은 실패했으나 정의는 남았다. 강태수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또 다른 미제 사건. 15년 전 사건. 이것도 풀어야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퇴직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3개월 후 어느 날 아침 최영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잠결에, 고통 없이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으니까. 강태수가 왔습니다. 빈소 앞에 섰습니다. 영정사진 속 최영희 씨.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드님 만나셨죠? 강태수는 절을 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발인 날. 관이 나갔습니다. 화장 후. 유골함이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준과 수지가 있는 곳. 유족들이 함께 안치했습니다. 3개의 유골함. 나란히. 강태수는 명패를 받습니다. 박민준, 한수지, 최영희.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정말 끝입니다. 유족이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지난 3개월간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박민준, 한수지 사건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살인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태수는 라디오 소리를 키웠습니다. 유족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태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법이 바뀌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강태수는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20년 전 신혼부부 실종 사건.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20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둘째, 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정의를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셋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강연이 끝났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형사님, 그 사건 범인이 무죄 받았잖아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강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억울하죠. 지금도.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유족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정의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정의였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며 강태수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형사님, 저희 아버지 실종 사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10년 전 일인데. 강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2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더 나은 법, 더 나은 정의,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는 세상. 그것을 위한 시작. 강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최영희 어머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씨, 수지 씨. 편히 쉬십시오. 당신들의 이야기는 절대 잊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계속. 20년 전 그날 밤. 진실은 묻혔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진실은 다시 빛을 발습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법은 때로 무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의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만 밝혀져도 정의일까요? 아니면 처벌이 있어야 정의일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알게 됐으니 의미 있는 시간일까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묻혀있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